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특별히 준이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공포라디오 0.3회가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공포의 경기를 넘나들며 오싹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선무이입니다. 오늘은 공포라디오의 역사의 질이 남을 만한 전례 없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채널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해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힘이다 아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나라, 바로 일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본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에서 이 특별한 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히 지리적 거리를 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문화와 감성, 삶의 방식까지 모두 다른 곳에서 살아나는 이들이지만 공포라는 공통된 감정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 자리.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 역시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바로 일본의 사나현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그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 중 일부는 동련이 우리 모두를 등골 서늘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이분, 오너즈 플래닝의 대표이신 오카와 히로마사님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오카와님의 채널을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고 채널이 막 시작되던 시절부터 꾸준히 시청해온 열혈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공포라는 공통된 주제를 두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오카와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제 채널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 그러자 오카와님은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꾸밈없는 그 답변에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솔직한 답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호감이 갔습니다. 그런 평소에 괴담이나 공포 장르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는지 여쭤봤는데다. 오카와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히 깊게 파고들 정도의 관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포라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생각합니다. TV에서도 접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특히 여름이 되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기도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 확실히 일본은 계절과 공포 문화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나라라는 걸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여름은 단순히 무더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여름은 귀신 이야기, 무서운 전설, 괴담들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죠. 무더위 속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통해 오히려 심리적 시원함을 얻는 문화, 그 문화의 중심에 바로 괴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카와님도 그런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밤이 되면 괜히 더 으스스하고 보통 때보다 더 민감하게 주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감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들어맞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닮은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문화와 감성이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눌 이야기의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Q&A 형식을 통해 오카와님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괴담, 그리고 일본의 주거 문화 속에 숨겨진 선택한 요소들에 대해 천천히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해보았습니다. 바로 일본의 주택 구조는 대체로 어떤 방식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 모카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워낙 강하죠. 거의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주거 형태의 투짐이 되어 있을 정도로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를 가리킬 때 매션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을 맨션이라 부르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형태의 목조 건물은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상의 차이만 봐도 일본의 주거 문화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카와님은 일본의 주거 문화에 대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는 여전히 단독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기준은 더 커지죠. 아파트나 맨션보다는 각각의 개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이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는 대경들, 특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공간은 대부분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동네만 봐도 거의 모든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지 공포 이야기를 다루는 일본의 영상이나 드라마를 보면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단독주택이야말로 비일상적인 일이 벌어지기에 가장 적합한 무대처럼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처럼 일본의 주거 문화는 단순히 건물 형태의 차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괴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인의 집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일본의 주거 문화와 공포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더욱더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일본 괴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속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오카와님의 실제 경험과 맞닿아 있을까?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일본에서는 유독 부동산과 관련된 소재가 공포 이야기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온이나 자연 같은 유명한 공포 영화들만 보더라도 배경이 된 공간이 대부분 사람이 살다나 어떤 사고가 있었던 집, 즉 사고 물건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동산에 얽힌 괴담이나 괴이한 경험담들이 현실에서도 떠돌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고가 난 집은 다음 입주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지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그런 점에서 훨씬 더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카와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사실 그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률로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지침 혹은 업계 관행처럼 정해져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사고라면 고지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 는 식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건, 예를 들어 자살이나 살인 사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카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 내부에서는 2000년도 초반 이후로 이런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안내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알리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사고 매물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사고의 정도나 성격에 따라 구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자연사 같은 경우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사란 즉 집안에서 노령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경우처럼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자연적인 흐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굳이 입주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명백한 타살 사건이 있었거나 자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처럼 사고의 충격이 큰 사례는 사고 물건으로 분류되어 입주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고 물건의 존재와 그 고지 기준에 대해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다니리 조가 출연했던 드라마 놈논더린인데요. 이 작품은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드라마로 그 내용이 참 기묘하고도 흥미롭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일명 놈논더러라고 불리는 인물로 사고 매물로 분류된 집에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다시 그 집을 사고 없는 일반 매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사고가 난 집이라도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 일정 기간 아무 일 없이 지내고 나면 다음 입주자에게는 더 이상 사고 물건으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 이런 설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한 오카와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설정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자연사 같은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 있고, 약간 예매한 사건, 예를 들면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등은 고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살인 사건이라든지 시신이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은 분명히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일정 기간 사고 물건으로 분류되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 뒤에 다시 일반 매물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즉, 놈논더님의 설정이 완전히 허구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본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 물건에서 해지된다는 관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카와님은 이렇게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게 아니다. 일종의 도의적, 사회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입주자의 입장에서 바닥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사고 물건에 대한 고지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더 가까운 개념이며, 이를 둘러싼 모든 판단의 상황에 따라 이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고지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본이기도 한 셈이죠. 이처럼 일본의 부동산과 공포가 만나는 지점에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 이상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화적 맥락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러한 사고 물건에 얽힌 실제 경험담이다. 일본 내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괴담 사례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일단 사고 물건으로 분류된 집의 경우 특히 월세로 임대할 때는 보통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0만엔 정도에 거래되는 반이라면 사고 물건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5만엔, 많아야 6만엔 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재정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재산의 가치가 눈에 띄게 하락하는 셈이니까.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심리적, 재정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사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최대한 꺼려하는 분위기도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언제까지는 이 가격으로 이런 조건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딱 한 명만 계약해서 들어가면 된다. 즉 단 한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가 사라지면 다음 사람에게는 도지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명확한 기점은 아니고 일종의 관례 혹은 업기 및 비공식적인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 한 명이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는지 또는 그 이후 몇 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사고 물건의 오명을 걷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1년을 살아야 다음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법률 문서상으로 정확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적인 입주자나 일정 기간을 무사히 살고 나면, 즉 더 이상 특이사항 없이 거주와 퇴거가 이루어지면 그 매물은 사고 물건으로서 고지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사고 물건이 아니게 된다기보다는 고지 의무가 없어지는 시즌으로 간주된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전히 해당 이력이 기록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새롭게 입주하려는 사람이 요청하거나 따로 묻지 않는 이상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고지의 대상이 되는 사고 물건의 구체적인 형태, 그 예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한국에서도 고독사, 자살, 담화로 인한 사고, 살인 사건 등이 일어난 집은 사람들이 선뜻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타와 님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고 물건은 두 가지 큰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사, 둘째는 사고사입니다. 자연사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자. 예를 들어 침대에서 잠을 자듯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사고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의 성미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 즉 자살, 살인, 담화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거나 특이한 경위가 있는 사망은 사고사로 분류되고 따라서 사고 물건으로 지정되어 고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도 그 방식에 따라 정도가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카와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그 정도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잠들듯 생을 마감한 경우와 흔적이 심하게 남는 형태로 스스로 생을 끄는 경우는 받아들이는 입주자의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단순히 사망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다.
그 경위와 주변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물건으로서의 분류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또한 고지 방식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게시판이나 전단지에 명시할 때 사고 물건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반면 일본에서도 사고 물건이라는 문구를 임시하여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파와님은 이에 대해 실제로 그런 식으로 눈에 띄게 게시하는 일은 드물고 대신 가격이 지정산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긴 뭔가 있구나 하고 직감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일반적인 매물들이 10만엔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유독 한 매물이 5만엔이나 6만엔에 올라와 있다면 굳이 사고 물건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눈치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격 그 자체가 모원의 고지가 되는 셈이죠. 이처럼 일본의 사고 물건 문화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의 재료를 넘어서 사회적 관습과 인간 심리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알려야 할 것과 알지 않아도 될 것 사이에서 부동산 업계가 얼마나 섬세한 판단을 내리는지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면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일본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사고 물건 사례나 그러한 집에 얽힌 괴담을 중심으로 더욱 깊이 있고 생생한 사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집들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렇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부동산 매물의 반영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그 자체로 사고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단순히 10%나 20% 정도 저렴한 정도라면 그냥 거래 조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무려 30%나 40%, 심지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매물은 사고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 물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귀신이나 기묘한 현상 같은 걸 전혀 믿지 않는다. 다만 사랑은 나는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매물을 일부러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그런 물건의 존재를 알고 나서 부동산 중개소에 직접 문의를 넣기도 하며 때로는 전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매물을 먼저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주는 메리트가 분명 존재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어서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현지 사람들은 이런 사고 물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격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아니면 대다수가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인가요? 이에 대해 오카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꺼려합니다. 사고 물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고 괜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하지만 소수이긴 해도 분명히 자기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그런 기묘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호기심에 그런 곳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도시 중심에서 저렴한 가격에 혼자 살 수 있다면 사고 물건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있죠.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물건에 대한 고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집에 입주했다가 나중에 이상한 소문을 듣거나 기묘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도망치듯 이사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카와 님도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기묘한 이야기들은 저도 주변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 여부를 떠나서 모르고 들어가는 게 더 무섭죠. 알면 피할 수 있지만 모르면 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더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오파와 님께서는 지금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데 혹시 직접 사고 매물을 중개하거나 계약하신 경험이 있으신가? 이에 대해 오카와 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사고 물건이라는 걸 알고 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그건 모르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해당 매물의 사고 이력이 고지되지 않았거나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사고 물건인지 아닌지를 일부러 따지고 들기보다는 그냥 모르면 안 들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물론 계약 전에는 사용 이력이나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지만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서도 임대와 매매는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오파와 님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의 경우는 아무래도 기간이 짧고 실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 사고 물건 여부가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매매는 일단 매입하면 오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이력에 더 민감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에는 차후 수익형 자산으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 후 다시 내놓을 계획이 있다면 사고 이력 자체는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싸게 사서 적절히 손보면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고 물건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절대 가까이 하지 않지만 또 어떤 이는 오히려 지르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매입하거나 거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문화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비교적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구조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사고 물건에 얽힌 유명한 사건 사례나 오카와 님이 부동산 업계에서 직접 들은 섬뜩한 현장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더 실감나는 공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실과 괴담이 좋지 않은 두 경기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기대해 주세요. 그 집의 경우에는 사고 물건으로 돌려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독사가 발생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조용히 생을 마감한 시신이 아니다. 무려 1에서 2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시신이 대골 상태로 남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경우에는 단순한 자연사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사에 가까운 자살 혹은 사회적 고립에 의한 기급처럼 해석되어 자칫 자연사나 아닌 사고사로 취급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새로 내놓을 때 금이 이력을 고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참 애매해지는 것이죠. 오카와 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에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회사나 건물주나 다짐 양심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대처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입주자에게는
사전에 설명해 주는 것이 이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조실스럽게 알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소의 터만 넘기는 경우에는 그런 고지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건물이 사라졌으니 과거의 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땅을 살 경우에는 사고 이력을 거의 묻지 않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죠. 결국 남은 건 땅뿐이고 그 위에 무엇을 새로 지을지는 전적으로 새 소유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임대시장에서 특히 건물주의 입장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오카와님은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 그런 사고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죠. 누가 자기 건물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겠어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부동산 회사와 나눴던 대화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고 사고 물건을 취급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고독사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어떻게 대응하냐고 물어보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들은 월세가 멈춘 방을 관리할 때 먼저 글씨를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내고를 sak임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오랜 경험을 가진 직원들은 그 순간 이미 어느 정도 직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경찰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문을 열어 하기를 요청하죠. 실제로 문을 살짝 열고 안의 상태를 보고는 곧장 문을 닫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 그 순간 느낌이 옵니다. 심상치 않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처리 방식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오카와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업계 내부나 판단자의 감각에 따른 것이죠. 그게 참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떤 회사는 고지하고 어떤 회사는 고지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해라. 사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판단에 맡겨진 채 사고 이력을 고지할지 말지를 스스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심화되었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라면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반드시 고지해야 하죠.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집이든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을까? 그 집의 벽이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 시간 속에 스며든 기억들. 그것을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면 누구든 언젠가는 한 번쯤 섬뜩한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오카와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모든 걸 다 파헤치기 시작하면 결국엔 다 뭔가 있었던 집이 되어버리라. 그리고 공포 이야기로 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오카와님은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장소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그 남바 지역에 있는 아주 잘 알려진 땅이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장소인데요. 거긴 과거에 아주 큰 묘지가 있었던 자리였어요. 알고 보니 그곳은 예전부터 기곡하면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일 그곳을 손잡으러 가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오카와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예전에 정말 대형 사우나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어요.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그곳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장소로 남아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자리에 이곡 체인점 가게가 들어섰지만 옛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서 수산한 기운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이야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단순히 과거의 사고 현장이 아니다. 시간과 기억, 공포가 층층이 쌓여있는 영적 밀도가 아주 높은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곳이 공포 이야기의 진짜 모델가 되는 곳이 아닐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남바단이 얽힌 더욱 상세한 전설과 실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남긴 증언들, 그리고 그 이후 생긴 미스터리한 일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진짜 일골의 공포 한복판으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설곤한 조에 판잔을 믿고 카메라로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꽤 유명한 장비였고 일본 내에서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널리 알려진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건도 사진의 담긴 기운도 보통 수준이 아니었죠. 정말 엄청난 고가 그 장면 속에 담겨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음지에는 반드시 양지가 있다는 말처럼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실은 음기가 가득한 장소들이 존재하거든요. 매일 그 장소를 직접 찾아 나서 어떤 기운이 흐르는지 몸소 느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데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의 분위기, 온도, 냄새, 소리 등 오감을 통해 느끼는 게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일본 부동산 업계에서 사고 물건에 입주하게 됐을 때 불길한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든가 어떤 기반 같은 게 있나? 무언가 영적인 방법으로라도 방지하려는 시도 같은 것이요. 이에 대한 오카와 님의 답변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원래 불교보다는 신도의 전통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 물건이나 용기가 흐른다고 느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신도의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특히 그 중에서도 원묘지, 음양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적 점화를 하는 이들로 일본에서는 실제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원묘지라고 하면 마치 한국의 무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뿌리나 철학은 꽤 다릅니다. 일은 인간과 자연, 공간의 기운을 읽고 그것을 조율하는 사람들로 부동산 업계에서도 은근히 의뢰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에 어떤 음기가 남아있다거나 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원묘지를 초청해 점화의식을 치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카와 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꽤 인상 깊었습니다. 그 물건 안에서 누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40대 중반의 젊은 남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죠. 그 사람은 평소에도 건강해 보였고 회사 생활도 성실히 해왔던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부모님께서 걱정하셨던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서도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연락이 왔죠. 열쇠가 없던 상황이라 급히 열쇠를 따는 전문가를 불렀고 경찰과 함께 총 3명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남성은 집 안에서 조용히 그저 자리에 앉은 채 세상을 떠나 있었죠. 현장에는 재산도 그대로였고 억지로 뭔가 저항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그 후에 문득
이 공간에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묘지를 둘러 점원 위씨를 의뢰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땐 정말 그 염원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으니까요. 좋은 일 하셨다는 말에 오타와 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랐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원묘지를 두르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분위기가 튑니다. 주변이 아주 시끌시끌해서요. 제가 그때 조금 조용히 해주실 수 없냐고 부탁드리긴 했지만 그분은 이건 조용히 할 수 있는 위식이 아니다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염전인 기운을 밀어내는 거라서 그런지 확실히 정적 속에서 집중하는 위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 죽음, 기억까지 모두 끌어안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공간을 점화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본원되기도 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공간에 직접 들어가 살게 된 이들이 실제로 겪은 이해할 수 없는 체험담을 중심으로 더 깊은 공포의 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나는 이후 이코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장비였고 어느 정도 귀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 사건도 꽤나 강한 에너지가 담긴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음지에는 음지의 기운이 흐르고 양지에는 양지의 밝은 기운이 있지만 그 장소는 정말 음기가 짙게 깔려있는 느낌이 강했죠. 매일 그 자리를 직접 찾아 나서 그 공간에 흐르는 기운을 몸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이런 음기가 강한 장소에 실제로 사람이 살게 되는 경우 일본에서는 어떤 기반이나 점원 의식 같은 걸 지내나이까? 혹시 사고 물건에 들어갔을 때 불길한 일을 피하기 위해 하는 조치가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자 오카와 님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일본은 원래 불교보다 신도, 닭볼이 깊게 자리 잡은 나라예요. 그래서 고대의 음양술, 즉 원루도, 음양도, 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안에는 원묘지, 음양사, 라는 역할을 맡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른 음양의 조화를 통해 공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전문가들입니다. 마치 한국의 무당과도 유사한 개념이지만 보다 시스템화되고 전통적 권위가 있는 존재들이죠. 그는 말합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고 물건 안에서 갑작스러운 경우로 젊은 남성이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부동산 집으로 연락이 왔죠. 경찰, 열쇠업자와 함께 현장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온했기에 더 섬뜩했던 기억이 있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치 잠자듯 앉은 채 세상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원묘지를 초청해 점원 의식을 부탁했습니다. 점원 의식은 대략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주물을 메우는 소리도 컸고 독소리도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 놀랄 만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처럼 조용한 분위기를 중시하는 곳에서는 이런 의식이 오히려 주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좋은 의미로 행한 일임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은 한국과 일본의 이사 문화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한국에는 오래된 민간 신앙이 있어서
손 없는 나이라 불리는 잡기라 돌아다니지 않는 길이를 특히 이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날은 이사 수요가 높아 가격도 비싸죠. 또 밥솥에 새쌀을 담아 미리 이삿짐에 두거나 수수럽과 막걸리를 차려놓고 부엌에 고기 깃들길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본에도 그런 문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오빠와 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네,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사 날짜를 고르는데 꽤 신경 썼습니다. 달력을 보면 좋은 날, 나쁜 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도모미키, 오인, 나골에서 친구를 이끈다는 의미의 날이 있어요. 이 날은 원래 장례식을 피해야 하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이사와 관련해서는 사람을 두는다는 의미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안은 바잔기란 날이다. 결혼식이나 이사 날짜로 선호되고 이런 날에 이사를 하면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자연스레 비용이 오릅니다. 그 외에도 방위를 따지는 문화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동쪽 방향이 길하다. 동쪽은 취하나 같은 식으로요. 만약 새 집이 길하지 않은 방향이 있다면 일단 길한 방향으로 출발한 뒤 돌아 들어오라는 식의 모래 단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톤수지리와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사할 때 먼저 거울을 들고 들어가는 문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신혼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화장대 거울을 제일 먼저 옮기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죠. 왜 그래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그가 말하기에 몰랐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알고 나니 괜히 안 하면 불안하더라고요. 나는 점에서 민간신앙이라는 건 믿음과 신미가 함께 작용하는 것임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한국의 톤수지리 사상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이 사상은 짐의 반이란, 물길의 흐름, 배산임수, 재물음과 관련된 소품 대치 등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카와 님도 비슷한 개념이 일본에도 존재하는 것 같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공통되는 모속적 신념, 주로의 깃든 기온을 다스리려는 인간의 본능적 시도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런 통습들이 실제로 어떻게 계단과 얽히며 살아있는 이야기로 변모하는지 그 현장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일본에도 순복과 유사한 품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일본어로는 품수라고 하고 발음도 비슷하죠. 요즘도 이 품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짐을 보러 오는 손님들 중에도 품수 조건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어떤 방향이 길하고 어떤 구역은 흉하다고 해서 그걸 꼼꼼히 적용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사실 중개인 입장에서는 꽤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그렇게 완벽하게 조건에 맞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은 안 돼요. 거실은 남향이어야 하고 욕실은 그쪽이 있으면 안 되고요. 침실은 반드시 이쪽 방향이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끝없이 이어지면 결국 죄송하지만 조건에 맞는 물건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특히 아파트나 매션처럼 구조가 정해져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공간일 경우 품수를 지나치게 따지면 사실상 매물을 찾는 게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한데
절대 안 되는 방향이나 조건만 피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조율해서 선택하자는 식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커와 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집도 현재 tum수를 꽤 신경 써서 구조와 배치를 정했습니다. 이쪽에서도 보면 신축집을 완전히 통시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배치를 조정하는 영상들이 많잖아. 저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참고하곤 해요. 하지만 tum수를 완벽하게 따르려면 공사 비용도 엄청나고 설계 변경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적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적용은 어렵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통시적으로 불길한 위치에 어쩔 수 없이 욕실이나 화장실이 있는 경우의 대처법입니다. 이런 경우엔 일본에서도 특정 색깔을 활용하는 식이 보안 통수 기념이 존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화장실이 있는 방향이 재물운에 안 좋다고 하면 그 공간에 보라색 계열의 소품이나 커튼을 주는 식으로 기운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보라색 화장실은 좀 무서울 것 같진 않요 라고 웃으며 덧붙였죠. 심지어 어떤 유명 tum수 전문가가 방송에서 자기 집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오히려 tum수적으로 실패했다고 고백하며 웃음을 자아냈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줌이 제 머리를 못 닿는다는 말처럼 tum수 전문가도 본인 집만큼은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터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고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죠. 돼지를 통째로 잡고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터의 신에게 복을 빌며 절을 하는 장면,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도 그런 고사 같은 문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워커와 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 일본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큰 공사나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는 지신제, 지진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요. 지신제는 들단이 신에게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고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지원하는 의식입니다. 주로 신사에서 온 신관, 이 제복을 입고 와서 의식을 집전하며 제단에는 쌀, 소금, 술, 과일, 생선 등 정갈한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계지를 통째로 올리는 건 한국식이고 일본에서는 절제된 형식으로 자연의 축복을 지원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지역에서 사옥을 지을 때나 주택 신축을 앞두고 이 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대기업은 본사 이전이나 공장 신설 같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마다 지신제를 필수로 합니다. 중간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겸하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일본도 한국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다. 그 평화의 중화, 사람과 자연,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고대적 감각의 연장선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화에서는 실제로 tum수를 무시하고 짐을 골랐다나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 또는 지신제를 지내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나 일어난 이상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경고를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땅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신제, 지진제를 지내는 것도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휘니인 동시에 그 땅에 혹시라도 깃들어 있을지 모를 악한 기운을 점화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신에게 감사와 사랑을 구함과 동시에 좋지 않은 기운에 대한 예방적 의미도 있는 셈이죠.
어떤 형식으로 지내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모카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간단하게 쌀이나 소금, 술을 올리는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에서 점심으로 의심을 직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쓰는 전통 복장까지 착용한 모습,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기에다. 특히 집을 새로 지을 때는 기둥을 세우기 전에 중심 기둥 위쪽에 부적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 위 아니면 기둥 안쪽에 숨어있는 공간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정집이나 성가를 지을 때 중심 기둥 안쪽이나 천장에 부적이나 성스러운 물건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아파트나 현대식 건물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서는 여전히 이어지는 풍습입니다. 워커와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동산을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기운이 나쁜 땅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음지 기운이 강하거나 공통이 지나치게 막혀있는 구조면 애초에 기피하는 게 맞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기운이 흐르는 땅을 고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야기라 모르 익어가면서 이번엔 주로용 사고 물건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즉 상가나 점포의 경우로 주제를 옮겨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상가 건물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모카와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무리 작은 장소라도 요즘은 금방 뉴스에 나와요. 인터넷 뉴스, SNS,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죠. 예를 들면 도쿄 인근의 한 번화가에 있는 스낵바에서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젊은 여성 점장이 모녀하던 달이었는데 단골 손님이 그녀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살인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 사건은 일본 전역의 뉴스에 바로 보도되었고 워커와님도 그 빌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두고 지켜보게 되었답니다. 그 빌딩은 아마 한동안 공실이 되겠구나 싶었죠. 그 테넌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새로운 점주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일본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적용되는 곳이네요. 라고 하자 오카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인테리어도 전부 새로 바꾸면 자연스레 지역도 옅어지고 그 공간은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물론 사고 이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점차 잊고 넘어가는 거죠. 상업용 사고 물건에 대한 고지는 법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큰 사건이 아니라면 다음 테넌트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장사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 미치면 장사나 되겠다. 내가 인테리어만 잘하면 된다. 는 실용적인 판단이 앞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공간에 남아있는 기운과 그 공간에 담긴 기억,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런 기억의 층은 존재하지만 사람의 의지와 실용성,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덧씌워지며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공간의 생명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상업용 사고 물건에 입주한 가게들이 실제로 겪은 미묘한 변화들,
장사나 잘 안 되는 이유를 기온파도로 돌리는 사례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과 신념, 영업과 기운, 그 애매한 경계선을 함께 털어내 보시죠. 아, 그렇죠. 그 장소에서 사고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귀환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는 건 꽤 인상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분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흔쾌히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모르셨던 걸까요?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 그 집만큼은 한동안 곰실로 남을 거라 예상했어요. 일반적인 강단이라면 아무래도 찝찝하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정말 의외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상업지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살하거나 화재 사고가 있었던 단이나 건물 같은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고 믿거나 혹은 나는 그런 음기 따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일 중에 심지어 그런 나쁜 기운을 내 발로 받고 올라서면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도깨비터라고 불러요. 즉, 과거에 참혹한 일이 있었던 장소일수록 오히려 잠재된 힘이 크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극단히 기운을 억누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개념이에요. 오카와 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과감한 사람, 일골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예 그런 걸 믿지 않는다며 미신이니 뭐니 다 무시하고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보고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지키하는 땅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죠. 그렇게 입주한 그 가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오카와 님은 약간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지 않아서요. 그렇다는 건 잘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그 건물은 오사카의 중심지인 키타신치 입구 근처에 있는 빌딩이었는데요. 바로 근처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오르셨다고 해요. 한자 5년 전쯤이었는데 점심 이상자가 그 근처 빌딩의 휘발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다녔던 클리닉에 불만이 있었는지 건물 안쪽에 불을 지르면서 큰 참사가 발생했죠. 그 사건은 실제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한국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참사였습니다. 그때 20에서 30명 정도가 현장에서 숨졌어요. 그 일이 있었던 빌딩은 지금까지도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1층부터 8층까지 전부로. 그만큼 피해가 컸고 현장에서 희생될 사람이 많았기에 아무도 선뜻 들어오려고 하지 않죠. 건물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그 내부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돌이 난 건 4층이었고 연기가 전체적으로 번졌지만 건물 자체는 철거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내부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죠. 건물지는 정말 포탄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사건은 약 4에서 5년 전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빌딩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채 도시 중심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빌딩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 혹은 철거소 재건축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심스레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카와 님께서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 부동산 일을 해오셨잖아. 혹시 직접 겪으셨던 일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휘저대던 정말 소름 끼치는 이건 좀 이상했다 싶은 일들 없으셨나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짧고도 간이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조그는 다음 화에서는 오카와 님이 직접 겪거나 지인에게 전해들은 실제 일본 부동산 업계에서 발생한 섬뜩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단지 기분 탓으로 넘기기 어려운 순간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묘한 불안과 한기를 남기는 실화 기반의 공포. 준비되셨나요?